옛날 어느 마을, 선비봉달은 기생서량이와 경치 좋은 곳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선비님, 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 구경을 하니 너무 좋아요. 허허, 자네가 그리 좋다니 내 기분도 좋네. 근데 나 심심한데 뭐 재미난 거 없습니까? 재미난 거. 그렇다면 우리 입씨름 한번 해볼까? 입씨름. 내가 윗입이고 자네가 아랫입이야. 근데 우리가 시비가 붙은 거지. 어머머, 웃겨.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네. 네, 알겠소. 야,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어. 윗입이 크면 아랫입이 크다니 하면서 말이야. 얼씨구, 야, 너 때때로 내 덕분에 너 윗구멍으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그런데 모든 입들이 가로로 벌어졌는데 너는 왜 세로로 벌어졌어? 어디 방정맞게 시리? 웃기시네. 가로로 째진 너는 잡식성으로 아무거나 이것저것 돼지마냥 마구 처먹지만 나는 주로 단단하니 큼지막한 살코기만 먹는단 말이야. 나는 말이지. 즐거운 노래, 상냥한 말,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저 쿨쩍쿨쩍 소리만 내지.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셔.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랫소리는 내 입이 꽉 차고 즐거울 때 가장 아름답게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 말이 맞네. 맞아? 그럼 오늘 서량이 입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해볼까나. 아잉, 몰라. 근데 선비님, 저는 단단하고 둥글고 가운데 구멍 난 것이 제일 좋아요. 그것도 100개. 내가 좀 단단하긴 한데 근데 100개라니 욕심이 많구려. 내 서량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소. 네, 선비님. 그럼 오늘 밤 기방에 오실 때 백냥을 가지고 오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최봉달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를 만나러 갔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봉다리 아닌가?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술상을 차려왔는데 그런데 술상에는 김치와 나물 안주뿐이었고 고기가 없었다. 이런 먹을 게 무슨 풀떼기밖에 없구만.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봉달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옆에 있던 친구의 부인이 집이 가난하고 또 시골이라 평소 준비되어 있는 안주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멀리 있어서 갑자기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안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술은 많이 있으니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며 친구의 부인은 자리를 피하는데 이때 봉달의 눈에 뜰에 몇 마리의 닭이 모이를 쪼고 있는 게 보였다. 이보게 친구, 나는 명색이 대장부로서 어디 가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네. 더군다나 친한 벗이 어렵게 지내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 그저 없구먼. 그러니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푹 삶아 안주로 하고 나머지 고기는 두었다가 자네 반찬으로 하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놀라며 아니, 이 사람아, 여기는 시골이라 길이 험한데 말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겐가? 고기는 없지만 우리 마누라 김장솜 씨가 일품이니 그러지 말고 김치라도 많이 드시게.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저기 뜰에 널려있는 닭을 한 마리 빌려주면 돌아갈 때 그 닭을 타고 가면 되네. 하니 친구가 아이고, 이 친구야,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대신 말은 내가 장에 내다 팔어 살림에 보태 쓸 테니까 뜰에 있는 닭 한 마리 잡아서 줌세. 이 친구도 참 내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가? 어찌 닭을 타고 집에 간단 말인가? 그냥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라는 소리지. 내 닭값을 지불할 테니 걱정 말게. 하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자네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가? 내가 가난하다고 친구를 희롱하는 겐가? 이에 당황한 봉달이 아니, 내 말은 자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 걱정 말게나.
그냥 우리 마누라 빌려줄 테니 타고 가시게. 웬만한 소나 말보다 편할 걸세.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오.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 한 시골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딸이 있었다. 아니, 이 시골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선비는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처녀를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오. 잘 아시겠소? 네, 선비님.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의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육침을 이용해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한양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육침이 도대체 무엇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에게 육침을 좀 놔달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복통이 깔끔하게 나을 것이오. 처녀의 모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묵고 있는 손님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점괘를 얘기하고는 선비에게 부탁했다. 선비님, 딸의 복통 때문엔 남쪽 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침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 내가 육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소. 그리하여 선비는 또다시 처녀와 재미를 보았다. 복통이 나으려면 육침을 몇 번 더 맞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선비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비님, 어서 나와 보시오. 급한 일이오. 우린 관가에서 나왔는데 같이 좀 갑시다. 아니, 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것이오? 사또께서 복통으로 쓰러지셨으니 어서 빨리 육침을 챙겨 우릴 따라오도록 하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허물없는 친구인 만석이와 갑수가 있었다. 둘은 특히 여인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네, 뭔 재미난 이야기 없는가? 심심하구만. 심심해?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줘? 뭔데? 한번 해보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겪은 일인데 말이지.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김대감님 댁에 아주 예쁜 여종 꽃순이라는 애가 있거든. 아주 피부도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눈도 땡그라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아무튼 여기저기서 사내들이 아주 어떻게 한번 찔러보려고 노리고 있는 아이인데 말이야. 하루는 내가 김대감님께 용무가 있어 찾아갔는데 어디 행차하셨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일 다시 들러야겠다고 나오려는데 마침 그 예쁜 계집종이 딱 부엌에 서 있는 게 아닌 겐가. 그런데 놀란 토끼마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대감이 없는 틈에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바로 앞으로 가서 나 좀 따라오거라 라고 했지. 그랬더니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사랑채에 조용히 들어가 요 예쁜 거사 하고 한번 안아봤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거사를 치러야겠다 생각해 내가 꽃순이를 눕히고 두 다리를 높게 들었더니 그랬더니 뭔가 빨리 말해보게. 아 글쎄 치마 속에서 땅따리 김대감이 헛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허허, 이 친구 재밌구만 재밌어. 그 노인네 그 나이에도 여색을 그리 밝히다니 대단하이.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저번에 자네가 외출한지도 모르고 자네 집에 찾아갔을 때 말이야. 그 김대감이 그때도 자네 부인 치마 밑에서 나오더라니깐.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두 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사내가 여인들을 희롱한 죄를 짓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스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다. 이 고얀 놈, 아녀자들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감히 승려의 모습으로 죄를 피하려 하다니. 내 놈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승려로 변장한 죄인은 한 포졸의 손에 이끌려 귀양지까지 압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죄인이 포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만 하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귀양지에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점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죄인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졸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보십시오, 포졸 나으리. 나야 지은 죄가 있어 이 고생이지만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이 몇 날을 이 고생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포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것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어찌하겠나. 이 일이 나의 임무이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이에 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으리, 이 지역의 술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으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나으리는 한 모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나도 마시고 싶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에이, 딱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야 내일이면 귀양 갈 사람이니 세상에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포졸은 죄인의 꼬임에 넘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크게 취한 포졸은 땅에 코를 박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틈에 죄인은 재빨리 포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힌 다음 자기는 포졸의 옷을 입고 두건의 머리털을 넣고 모자를 쓰고는 새벽에 취한 포졸을 깨웠다. 이놈, 죄인은 어서 일어나 귀양지를 향해 앞장서거라. 놀란 포졸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중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술이 덜 깬 포졸은 기이하다 여기며 얼떨결에 귀양지에 도착해 관아에 인계되었다. 흉악 죄인을 데려왔으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오. 귀양지에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오. 이에 귀양지의 포졸이 웃으며 걱정하지를 마시오. 이놈은 풀어져도 절대 도망 안 갈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 못 들었소? 몇 년 전 이 마을 사내들이 풍랑에 모두 다 죽어 여자들만 사는 과부촌이 되었잖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노총각 만기리는 산길에 쓰러져 있는 어느 여인을 발견해 치료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전 기억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만기리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고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아내와 만기리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몰래 지켜보던 한 스님이 만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데 처사님, 소승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스님. 무슨 일이신지요? 저 여인과 어떤 사이십니까? 제 안사람입니다. 이런 이거 참 난감하군요. 왜 그러십니까?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고 요괴입니다. 아니, 무엇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년째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요괴라니요? 허허, 당연히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허나 제가 이 호리병을 드릴 테니 보름달이 뜨는 날 이 호리병의 뚜껑을 여십시오. 그러면 요괴가 호리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한 스님의 태도에 만기리는 반신반의하며 호리병을 받았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만기리는 아내에게 말을 거는데 임자, 내 물음에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구려. 네, 서방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느 스님에게 괴상한 소리를 들었소. 임자가 사람이 아니라 요괴라고 하더이다. 그게 사실이오. 이에 당황한 부인이 말하길 네, 맞습니다. 서방님, 저는 요괴입니다. 만기리는 너무 슬펐지만 스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인을 그냥 보내주기로 했다. 아무리 요괴라도 3년간 내 안사람으로 지냈는데 내 어찌 이 호리병에 당신을 가두겠소. 내 모른 척 할 테니 그만 떠나시오. 네, 서방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령하시옵소서. 근데 내 마지막으로 임자의 본 모습을 한번 보고 싶구려. 네,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잠시 후 부인은 요괴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안 되겠소. 내 마음이 변했소. 어서 호리병으로 들어가시오. 그런데 서방님,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소원이라도 있으시오. 그러니까 1년 전에 서방님께서 저랑 장난치다 그만 저에게 그곳을 물리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 그랬었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조그만 상처가 하루 이틀 있다가 다 낫지 않았소. 서방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저에게 물리신 이후 서방님도 요괴가 되셨습니다. 아니, 무엇이라고? 내가 요괴가 되었다고. 나는 변신할 줄도 모르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 요괴 부인이 서방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한 끼도 안 드시고 밤낮으로 그 짓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만기리는 최강 정령 요괴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데다 아래 위채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소금 장수가 간청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산에서 자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에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놓고 자기와 함께 자기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는 마침 송편을 해먹기로 했는데 귀한 송편을 소금 장수까지 주기가 아까워 부부가 상해하였다. 선비는 마침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보시오.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노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은 다음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익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그런데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장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다 엿듣고 일찌감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이에 선비는 노끈으로 자신의 방울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아주 골아 떨어졌구먼. 소금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곧 선비의 방울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방울에 메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후 밖에서 노끈을 잡아당기자 소금장수는 살금살금 안방 앞으로 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끄시오.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 온갖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재미까지 본 다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소금장수는 자는 선비를 깨우며 말했다. 주인장, 재워주어서 정말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서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오?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그 집까지 한바탕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방울에 묶었던 노끈도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소금장수 놈이로구나. 내 집에 와서 아내와 송편을 둘 다 먹고 갔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중얼거리며 말하길. 어쩐지 잠자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웬일인가 했네.